안녕하세요. 소리로 넘기는 책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작품은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세익스피어의 대표적인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소리로 넘기는 책장에서는 세익스피어의 고전 명작 5편을 함께 읽어보는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작품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작품은 16세기 말, 대체로 1595년 무렵에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익스피어의 초기 비극 가운데에서도 가장 널리 사랑받아온 작품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흔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랑 이야기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단순히 아름다운 사랑만을 노래하는 작품은 아닙니다. 이 작품은 오래된 증오와 가문의 갈등, 엇갈린 소식과 너무 늦게 도착한 진실, 그리고 젊은 마음의 순수함과 성급함이 어떻게 하나의 비극을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익스피어는 인간의 감정을 누구보다도 극적으로 그려낸 작가였습니다. 사랑과 슬픔, 분노와 후회, 망설임과 결단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마음의 움직임을 그는 놀라울 만큼 생생하게 무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이야기뿐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세상과 그 사랑이 왜 비극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비극적 사랑이 시작되는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도시 베로나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14세기 이탈리아 북부의 도시 베로나. 겉으로 보기에는 햇빛이 따뜻하게 비치고 사람들이 광장을 오가며 삶이 평화롭게 흘러가는 아름다운 도시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은 적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베로나에는 두 명문 가문이 있었습니다. 몬터교 가문과 캐플렛 가문. 두 집안은 너무 오랫동안 서로를 미워해와서 이제는 왜 그렇게까지 등을 돌리게 되었는지조차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분노만은 사라지지 않았고 한쪽의 이름은 다른 한쪽에게 곧바로 모욕과 분노를 뜻하는 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도 그 오래된 증오는 또다시 거리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처음 맞붙은 것은 두 가문의 하인들이었습니다. 주인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조차 오랜 적개심을 그대로 물려받은 듯 서로를 보기만 해도 참지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오갔고 빈정거림이 뒤따랐고 곧 칼이 번뜩였습니다. 순식간에 소란이 커지자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휘말렸고 거리 전체가 어수선한 싸움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싸움 한가운데로 한 젊은이가 뛰어듭니다. 그는 몬터교 가문 쪽 친척인 벤볼리오로 싸움을 말리고 평화를 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칼을 뽑아들면서도 상대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무의미한 다툼을 멈추기 위해 그 자리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와는 정반대의 기질을 가진 인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캐플렛 가문의 젊은 친척 티볼트. 티볼트는 자존심이 강하고 무엇보다 가문의 명예를 극도로 예민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몬터규라는 이름은 이성을 잃게 만들 만큼 불쾌한 것이었고 평화를 말하는 벤볼리오의 태도마저 비겁하고 마치 자신의 가문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티볼트는 평화라는 말 자체가 모욕처럼 들린다는 듯 벤볼리오에게 달려들고 싸움은 더욱 거세집니다. 마침내 베로나의 영주 에스칼러스가 나타나 사태를 겨우 진정시킵니다.
도시의 질서를 지켜야 하는 그는 이미 여러 번 반복된 두 가문의 충돌에 깊이 분노해 있었습니다. 그는 엄하게 선언합니다. 다시 이 같은 소동으로 베로나의 평화를 어지럽힌다면 그 대가는 목숨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제서야 물러섭니다. 하지만 칼끝만 거두어졌을 뿐 마음속 증오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몬터그 가문에는 조금 다른 이유로 괴로워하고 있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미오. 그는 몬터그 가문의 외아들로 뜨겁고 충동적인 기질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놀랄 만큼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때 로미오는 이미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음을 두고 있던 사람은 로잘린이라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아름답고 단정하지만 누군가의 구애에 쉽게 흔들리는 타입은 아니었던 그녀는 로미오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미오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슬픔에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 로미오를 지켜보던 벤볼리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에게 로미오의 슬픔은 진실한 사랑이라기보다 닿을 수 없는 마음을 지나치게 오래 붙들고 있는 고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로미오는 그 말에 쉽게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지금 느끼는 괴로움조차 사랑의 증거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무렵 로미오 곁에는 또 한 사람, 유난히 눈에 띄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머큐쇼. 그는 로미오와 피로 이어진 친척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말이 빠르고 재치가 넘쳤으며 그 속에는 불같은 자존심과 뜨거운 충성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로미오가 슬픔에 잠겨있는 모습을 그저 가만히 두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케플릭 가문에서 큰 무도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베로나의 유력한 귀족들이 모이는 화려한 자리였고 젊은 남녀들이 서로의 얼굴과 이름을 익히는 사교의 밤이기도 했습니다. 우연히 그 무도회의 초대 명단을 보게 된 로미오 일행은 그 자리에 로잘린도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벤볼리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로미오에게 한번 가보라고 권합니다. 그토록 아름답고 특별하다고 믿는 그녀를 다른 사람들 속에서 다시 바라보면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감정이 정말 사랑인지 아닌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미오는 처음엔 망설입니다. 캐플렛의 잔치에 몬터규의 아들이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로잘린을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마음이 결국 그를 움직입니다. 그렇게 로미오는 벤볼리오와 머큐쇼와 함께 가면을 쓰고 캐플렛 가문의 무도회로 향합니다. 그 선택이 그의 삶 전체를 바꾸게 될 줄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캐플릿의 저택은 빛과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촛불은 홀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화려한 옷자락들이 스쳐 지나갔으며 사람들은 웃고 춤추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저택의 중심에는 캐플릭 가문의 외동딸 줄리엣이 있었습니다. 줄리엣은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그 순수함 속에는 생각보다 훨씬 단단한 마음이 숨어있는 소녀였습니다. 그녀 곁에는 어릴 때부터 줄리엣을 돌봐온 유모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줄리엣에게는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으며 그녀가 가장 편하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어른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무도회장에 들어선 로미오는 원래 로잘린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순간 그의 시선이 완전히 멈춥니다. 그가 찾고 있던 사람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한 소녀가 그의 눈에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바로 줄리엣.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상할 만큼 또렷이 빛나는 존재. 로미오는 거의 숨이 멎은 채 그녀를 바라봅니다. 저 빛은 무엇이지? 횃불조차 그녀 앞에서는 어둡게 보이는구나.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사랑이라 믿고 붙들고 있던 감정이 한순간에 흐려지고 말았다는 것을. 지금껏 내가 사랑이라 불렀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줄리엣 역시 낯선 청년의 시선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그녀의 마음을 이상하게도 흔들어 놓습니다. 둘은 천천히 가까워집니다. 로미오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며 말합니다. 제 손이 거칠어 당신의 손을 더럽혔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 순례자가 입맞춤으로 그 죄를 씻어도 될까요? 줄리엣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가볍게 미소 짓습니다. 순례자라면 기도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기도는 했습니다. 이제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입을 맞춥니다. 줄리엣은 유모를 통해 그 청년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유모는 대답합니다. 그는 몬터규 가문의 아들 로미오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줄리엣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내 유일한 사랑이 내 유일한 원수 가문에서 왔구나. 한편 로미오 역시 그녀가 캐플릭 가문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서로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러나 이미 그 두 사람은 그 사실을 알기 전에 먼저 사랑에 빠진 뒤였습니다. 무도회가 끝난 뒤에도 로미오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캠플릿의 저택 안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정원으로 돌아와 담을 넘고 줄리엣의 방에 있는 발코니 아래에 숨습니다. 잠시 뒤 줄리엣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로미오가 가까이에 있는 줄도 모른 채 밤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입니다. 로미오, 왜 하필 당신은 로미오인가요? 이 말은 로미오라는 이름이 바로 몬토규라는 가문을 뜻하기에 그녀는 지금 그와 그의 가문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로미오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더 이상 로미오가 아닙니다. 줄리엣은 놀라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녀는 당장 그를 꾸짖기보다 먼저 걱정합니다. 들키면 죽을 수도 있는 곳까지 어떻게 왔느냐고 묻습니다. 로미오는 사랑이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왔다고 말합니다. 담장이 아무리 높아도 그녀를 향한 마음 앞에서는 그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줄리엣은 흔들리면서도 쉽게 맹세하지 않으려 합니다. 너무 급해요. 이 사랑은 번개 같아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전에 사라져버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녀 역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마침내 줄리엣은 내일 당신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사람을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신도 대답하겠다고. 그 말은 사실상 결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위험한 사랑을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로미오는 프라이어 로렌스를 찾아갑니다. 로렌스는 수도사였습니다. 로미오는 전날 밤의 일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어제까지는 로잘린 때문에 괴로워하던 젊은이가 하루 만에 줄리엣과 결혼하겠다고 말하는 상황. 로렌스는 쉽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로미오의 눈빛은 이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눈이 아니라 확신으로 가득 찬 눈. 로렌스는 잠시 고민한 끝에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합니다. 이 결합이 두 가문의 오래된 갈등을 끝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날 줄리엣 역시 유모의 도움을 받아 로렌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결혼식을 올립니다. 짧은 맹세.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확실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베로나의 거리에서 다시 긴장이 고조됩니다. 티볼트가 로미오를 찾아옵니다. 그는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몬터규의 아들이 캐플리스 집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그에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결투를 신청합니다. 하지만 로미오는 싸움을 피합니다. 이제 티볼트는 단순한 적이 아니라 줄리엣을 통해 이어진 가족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지켜보던 머큐쇼가 참지 못하고 나섭니다. 머큐쇼는 유쾌하고 재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는 누구보다 강한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가 물러서는 모습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싸움이 시작되고 짧은 혼란 속에서 티볼트의 칼이 머큐쇼를 찌르고 맙니다. 머큐쇼는 쓰러지며 말합니다. 두 가문 모두에게 재앙이 있기를. 그 말은 곧 현실이 됩니다. 그 순간 로미오의 감정이 무너집니다. 사랑으로 누르고 있던 분노가 한 번에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티볼트를 죽입니다.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로미오는 추방됩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줄리엣과 함께할 수 없는 삶. 그것은 살아있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만납니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줄리엣은 말합니다. 아직 밤이에요. 저건 종달새가 아니라 밤새 우는 새일 거예요. 하지만 로미오는 압니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다시 떠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줄리엣은 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당신이 저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마치 무덤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 말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마치 앞으로 일어날 불행을 예감하는 듯 했습니다. 로미오가 떠난 뒤 줄리엣에게 또 하나의 선택이 강요됩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페리스와 결혼시키려 합니다. 줄리엣은 거부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줄리엣은 프라이어 로렌스를 찾아갑니다. 이대로라면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 말에 로렌스는 조용히 약병 하나를 건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약이었습니다. 맥박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호흡이 멈춘 것처럼 보이며 몸은 차갑게 식어 누가 보아도 죽은 것으로 착각할 만큼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드는 약. 로렌스는 자연 속 약초의 성질을 이용해 이와 같은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설명합니다. 이 약을 마시면 잠시 동안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사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계획이었습니다. 줄리엣은 그 말을 듣고 잠시 흔들립니다. 죽음처럼 보이는 상태로 무덤에 들어가는 것. 그 어둠 속에서 혼자 깨어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약을 받아들입니다. 줄리엣은 약을 마시고 쓰러집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죽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안치합니다. 프라이어 로렌스는 곧바로 사람을 보내 로미오에게 편지를 전달하려 합니다. 그 편지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줄리엣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 곧 깨어날 것이라는 것, 무덤에서 만나야 한다는 것. 하지만 그 편지는 로미오에게 도착하지 않습니다. 편지를 들고 갔던 수도사가 전염병 의심 때문에 도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이 로미오에게는 다른 소식이 먼저 도착합니다. 줄리엣이 죽었다는 소식. 그것은 사실처럼 보이는 거짓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믿어버리고 맙니다. 로미오는 독을 사서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봅니다. 왜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는 그녀에게 입맞춤을 남기고 독을 마십니다. 잠시 후 줄리엣이 깨어납니다. 로미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줄리엣은 잠시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갑니다. 혹시라도 그의 숨결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까 해서.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왜 이곳에 있는지, 왜 이토록 차가운지, 그리고 자신이 너무 늦게 깨어났다는 것을. 그녀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그의 뺨을 감쌉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그랬어요. 그 말은 원망이 아니라 너무 늦어버린 시간에 대한 조용한 슬픔이었습니다. 줄리엣은 그의 곁에 몸을 가까이 눕힙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손을 잡습니다. 그 손은 이미 따뜻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놓지 않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줄리엣은 그의 허리 곁에 있던 단검을 들어올립니다. 잠시 멈춰서서 그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마치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기억하려는 듯이.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곧 따라갈게요. 그녀는 단검을 가슴에 가져다 댑니다. 칼날이 조용히 그녀의 심장을 향해 들어갑니다. 줄리엣의 몸이 천천히 힘을 잃고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로미오의 곁에 조용히 쓰러집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끝내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두 사람이 죽음 속에서야 비로소 함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로 남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행복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의 증오와 오해 속에서 너무 쉽게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미움은 처음에는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유는 사라지고 상처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결국 가장 순수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닿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렸고 서둘렀고 감정에 솔직했고 위험을 충분히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그래서 더 오래 남습니다. 이 이야기가 슬픈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지켜줄 세상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는 아주 먼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기를 바라면서도 먼저 돌아서 버리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천천히, 조금만 더 솔직하게, 조금만 더 서로의 말을 들었더라면 결말이 달라졌을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삶을 조용히 비추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영주는 말합니다. 이보다 더 슬픈 이야기는 없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이유는 단지 슬픔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리로 넘기는 책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너를 처음 본 순간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아. 스쳐 지나갈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 남아있을까. 그 눈빛 처음 마주친 그날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 이름조차 몰랐던 사이가 이렇게 깊어질 줄은 멈출 수 없는 이 감정이 이미 시작된 걸 알아. 되돌릴 수 없단 걸 조금만 더 기다려줬다면 우리는 달라졌을까. 닿을 듯 멀어진 이 시간 속에 서로를 부르고 있어. 너 없는 하루가 길어지고 모든 게 멈춘 것 같아. 한 걸음만 늦지 않았다면 우리가 달라졌을까.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면 조금만 더 기다려줬다면 우리는 닿을 수 있었을까. 엇갈린 시간의 끝에서 너를 놓지 못해 이제